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72세 박순례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지금 제가 30년 동안 살던 서울 은평구 아파트는 텅 비어 있어요. 세 가족이 함께 살던 이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 전 제가 마지막으로 설거지한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집에 있지 않아요. 정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을 했거든요. 제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루틴이었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였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하게 해두어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미경이 그리고 두 손녀 지은이와 지연이 4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1992년 50살의 나이에 이 집으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죠.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보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첫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해요. 갓난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키우는 일이 좋았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밤중에 깨서 우유 먹이고 토했을 때 등 토닥 여주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며느리 미경이도 그때는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 손녀 지연이가 태어난 건 3년 후였어요. 이제 저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어요. 기저귀 빨래만 해도 하루 종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손녀들이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녀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제 역할은 점점 돌봄에서 가사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화장실 청소, 아침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또 설거지, 또 빨래, 개기, 저녁 준비, 설거지. 하루하루가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며느리도 나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으로요. 제가 밥을 차려놓으면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제가 빨래를 개어놓으면 아무 말 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밥이 좀 늦으면, 빨래가 덜 마르면,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견뎠어요. 손녀들만 보면 마음이 녹았거든요. 지은이와 지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달려와 안길 때, 그럴 때만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어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제가 준비해준 간식도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주려고, 방 청소도 더 꼼꼼히 해주려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보람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가사일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존재도 마찬가지였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지연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깨웠어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나왔는데 제가 준비해준 김치찌개를 보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 들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아침은 그냥 남겨둔 채로요. 며느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더니 요즘 너무 짜요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토스트만 먹고 나갔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그나마 나았어요. 불평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고마워한다는 표현도 전혀 없었죠. 그냥 밥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릇만 싱크대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남은 식탁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준비한 아침상이 이렇게 무시받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빨래를 개어서 각자 방에 갖다가 놓으면 지연이는 할머니 이거 내 취향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성껏 다려놓은 옷을 그냥 구겨서 장롱에 던져 넣는 거예요. 지은이는 더 심했어요. 제가 방 청소를 해드리면 할머니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제 물건 만지지 마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마치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며느리 미경이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장식품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는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실수가 많아지시네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마치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가족들은 저에게 집안일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침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빨래가 쌓여 있는데요? 할머니, 청소 안 하시나요? 아픈 저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로지 제가 해주던 일들이 안 되는 것만 걱정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걸요. 밥해주는 기능, 청소해주는 기능, 빨래해주는 기능. 그런 기능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걸요. 저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작년 가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가 많이 눌려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미루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을 하였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걱정하는 말보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어머니가 입원하시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아이들 아침은 어떻게 하고요? 라고 했어요. 아들 민철이도 엄마 수술 꼭 해야 해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손녀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입원하면 저희 점심 도시락은 누가 싸줘요? 라고 했고, 지연이는 할머니 제 교복 다림질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저 걱정보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수술을 받기로요. 가족들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기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가족들은 모두 바쁘다고 했거든요. 민철이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미경이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손녀들은 학교가 있다고 했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답장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만 계셨죠. 가족분들은 언제 오신대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마 저녁에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아들 민철이가 왔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엄마 집에 애들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며 금방 가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은 다음 날에야 왔어요. 그것도 30분 정도 있다가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집에 오세요 라고 하며 갔어요. 저는 5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 5일 동안 가족들이 병원에 온 시간을 다 합쳐봐도 2시간이 안 됐습니다. 퇴원 날에도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아직 허리가 아픈데도 가족들은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5일 동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브러져 있고 방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다행히 집에 오셨네요. 이제 집안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가족에게 저는 정말로 기능일 뿐이라는 걸요. 아프든 말든 수술을 받든 말든 중요한 건 제가 집안일을 해주는 것 뿐이라는 걸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에도 저는 쉴 수 없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 그래도 밥은 해주셔야죠 라고 했어요.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가벼운 일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일까? 진실을 알게 된 건 지난 봄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허리가 아직 아팠지만 가족들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빵만 먹었고 지연이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매워요. 지연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는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너무 짜요. 지은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벌써 관심이 없다는 듯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커피만 마시고 어머니 빨래 좀 더 잘 말려주세요. 어제 입은 옷이 아직 축축해요 라고 했어요. 아들 민철이도 엄마 셔츠 다림질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회사에서 좀 창피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가족들을 보며 정말 서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어가며 다녀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데 안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멈춰서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즘 너무 느려졌어. 예전 같지 않아.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밥도 맛없어지고 빨래도 제대로 안 돼. 지연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아들 민철이의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은이가 말했지만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솔직히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긴 해. 맞아, 우리끼리만 살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지연이도 동의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집안일 해주시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하면 더 힘들걸. 그냥 가사 도우미 쓰면 되잖아. 어차피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사 도우미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사 도우미는 밤에는 안 있잖아. 할머니는 24시간 여기 있으니까 편하긴 하지.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사랑받는 할머니, 고마워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가사 도우미보다 조금 더 편리한 존재였던 거죠. 미경이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더 큰 병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병원비도 내야 하고. 그것도 걱정이긴 해. 엄마 나이에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어떨까? 거기서 더 잘 돌봐주실 텐데. 그런 곳은 돈이 많이 들어.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럼 할머니가 계속 여기 계셔야 하는 건가? 지은이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예요. 20분 정도 후에 다시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장 보느라 오래 걸리셨네. 미경이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든 미소, 모든 대화가 사실은 가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가족들을 대하는 제 마음도, 이 집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20년이 넘도록 저는 이 가족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기능이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자. 민철이가 말했어요. 좋아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호텔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빌리자. 지은이도 들뜬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미경이도 드디어 가족 여행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가겠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저는 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요. 며칠 후 여행 계획이 구체화되었어요. 4박 5일 일정이었고 숙소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민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평생 경상도와 서울만 오가며 살았는데 아름다운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게요. 여러분끼리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저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엄마 혼자 계실 동안 편히 쉬세요. 민철이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손녀들은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같이 안 간다고 해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바쁘게 짐을 챙겼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준비한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먹겠다고 여행 가는 날은 간단히 먹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없는 동안 잘 계세요. 지은이가 인사차 말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지연이도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해드려 놓고 갈까요? 미경이가 물어봤지만 이미 가방을 메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다녀올게요. 엄마. 민철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서운하고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첫날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하지만 가족들 빨래가 없으니까 제 옷 몇 벌만 빨면 됐어요. 청소도 제가 쓴 공간만 하면 됐고요. 점심도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간단히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사실 저는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김치찌개를 선호해서 30년 동안 제 취향은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TV 채널을 제가 보고 싶은 걸로 돌렸어요. 평소에는 손녀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만 봤는데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더 자유로워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시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아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산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장 보러 가거나 급한 일로만 나갔었는데 그날은 그냥 걷는 게 목적인 산책이었어요. 공원에는 저 같은 연세의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앉아 계시죠? 저는 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셋째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예전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경희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20년 전에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술래야?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경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저는 경희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즘 어떤 마음인지. 경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술래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참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경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희야,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나 요즘 취미로 요가도 배우고 있어. 너도 서울 올라와서 함께 살자. 경희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봤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없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가족에게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요.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은 존재라는 걸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아파트 매매 상담 받으시나요? 네, 물론이죠. 어느 지역이신가요? 부동산 사장님의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은평구 진관동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죠. 집도 보고 시세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제가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이 오셨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5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김 사장님이 집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매를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분들도 동의하시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 집이 제 명의예요. 30년 전에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해서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 김 사장님이 시세를 알려주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돈이면 작은 집을 사고도 생활비가 충분히 남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매매 진행하시려면 서류 준비하셔야 하는데 가족분들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예정이세요? 내일 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니가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가신 후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벽지도 몇 번 갈아붙였고 바닥도 다시 깔았고 부엌도 리모델링 했어요.
모두 제 돈으로 제 손으로 한 일들이었죠. 문득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었죠. 아들 민철이가 결혼하면 함께 살려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볼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이 집에서 3대가 화목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고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늦게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모두 여행을 즐겁게 다녀온 것 같았어요.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지연이가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을 주었어요. 할머니 저희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물어봤지만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재미있게 다녀오셨나 봐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가족끼리만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경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침상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정성이 더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나와서 아침을 먹었어요. 여전히 불평이 많았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너무 짜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밥이 좀 설 익은 것 같은데요. 지은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족회의요? 무슨 일이세요? 민철이가 물어봤어요.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각자 회사와 학교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하루 종일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저녁 식사 후 드디어 가족 회의 시간이 왔어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미경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철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 집을 팔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더라고요. 아들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거든요. 며느리 미경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손녀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손녀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이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를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제 생일에도 명절에도 저는 항상 부엌에서 일했어요. 손녀 지연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마워했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고마워했다고요? 언제 고마워했나요? 언제 한 번이라도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한 적 있나요? 가족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했잖아요. 밥이 짜다, 늦다, 빨래가 안 마른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매일매일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다림질해 놓은 옷을 보고도 구겨졌다고 했고, 새벽부터 준비한 아침상을 보고도 입맛 없다고 했어요. 민철이가 변명하듯 말하려 했어요. 엄마, 그건. 하지만 저는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서 수술 받을 때는 어땠나요?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없으면 집안일 누가 하냐고 그것만 걱정했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혼자였고 회복할 때도 혼자였어요. 며느리 미경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도 바빴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바빴다고요? 30년 동안 저를 위해 바쁜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허리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갔을 때도 한 번도 저를 위해 시간 내준 적 없잖아요. 그때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저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제가 해주는 일들을 좋아하는 건가요? 저를 사랑한다면 왜 제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제 꿈이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가족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할머니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는 가장 아팠던 기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저는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엄마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것 같다. 24시간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가사 도우미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했죠? 제가 병원비 들까봐 걱정한다고도 했고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들킨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니라는 걸요. 그냥 편리한 가사 도우미였던 거예요. 아니, 가사 도우미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가사 도우미는 적어도 돈을 받고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요. 손녀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었나요? 저한테 직접 말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갑자기 이사하라고 하시면. 저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왜 이사를 해야 하나요? 네. 이 집은 제가 팔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여기서 사세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집을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전세로라도 계속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30년 동안 저를 이용만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은 남겨두고 싶어서요. 미경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30년 동안 제가 해결해 드린 게 너무 많았나 봐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민철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달라진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달라질 수 있나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아세요? 제가 아플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달라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나요? 내가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받은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나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때 미경이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걱정은 지금 와서 하시네요. 제가 수술 받을 때는 혼자 병원에 가게 하면서 지금은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감기 걸려 며칠 앓을 때는 집안일 언제 하냐고 재촉하면서 지금은 건강 걱정이세요? 미경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어차피 30년 동안 진짜 소통한 적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명령만 했고 저는 그 명령에 따르기만 했어요. 민철이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나요? 우리가 정말 달라질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부동산에도 연락했고 매수자도 찾고 있어요. 다음 주쯤 계약할 예정이에요. 내가 그동안 결정권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미경이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30년 동안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야, 나 정말 해냈어. 술래야, 무슨 일이야?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 집 팔고 나간다고. 정말? 어떻게 됐어?
당연히 난리가 났지.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경희의 격려를 들으니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부동산 김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매수자가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조건도 괜찮고 성실해 보여요. 언제 집 보러 오셔도 되냐고 하는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좋아요. 언제든 오라고 하세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내일 매수자가 온다고요.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파시는 거예요?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며느리 미경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과 이별할 준비를 하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매수자 부부가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은 이현수 씨, 부인은 김미나 씨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네요. 미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정성껏 관리한 집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사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서 더 작은 곳에서 혼자 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얘들은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해요. 혹시 전세로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현수 씨와 미나 씨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현수 씨가 말했어요. 저희도 당장 입주할 계획은 없어요. 1년 정도는 전세로 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다 둘러본 후 미나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울진으로 갈 생각이에요. 바다 근처 작은 집에서 살려고요. 울진이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현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같으면 울진에서 정말 평온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매수자들이 간 후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야, 매수자가 나왔어. 좋은 사람들 같아. 정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응, 그런데 경희야. 나 울진으로 가려고 해. 울진? 갑자기 왜? 저는 경희에게 제 계획을 말해줬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가끔 울진 놀러 갈게. 정말? 고마워. 그 주말 저는 혼자 울진에 다녀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니 가슴이 설렜어요. 울진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바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이 집 주인분이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급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집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으로 하겠어요. 정말요? 그럼 계약금부터 준비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내고 왔어요.
서울에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울진에 집 구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예요. 손녀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울진이 어디예요? 경상북도 동해안이야. 바다가 정말 예뻐.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멀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경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전세금은 언제쯤에? 매매 계약 끝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젊었을 때 입던 한복이 나왔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울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입어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는 손녀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가 손녀들을 안고 찍은 사진,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만 남은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부엌을 정리할 때는 제가 30년 동안 쓰던 냄비와 프라이팬들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을 차렸을까요? 이제는 저 혼자를 위한 음식만 만들면 되니까 작은 냄비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정리하면서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었어요. 대부분은 버리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새 집주인 현수 씨와 미나 씨가 약속대로 1년 전세 계약서도 써주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 안 바뀌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가 부족했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서로 상처만 될 뿐이에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는데 떨어져 있다고 달라질까요? 그날 밤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30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될 거예요. 내일이면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 당일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새벽 7시에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사 업체 직원들이 오전 9시에 왔어요. 제가 가져갈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 할 일이 있다며 나가려고 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가야 해서. 조심히 가세요. 미경이도 어머니, 저도 아이들 학교 일이 있어서. 건강하세요 라고 했어요. 손녀들은 더 간단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잘 가세요 라고 했고 지연이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과의 이별이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붙잡는 사람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이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할머니, 이 냄비들도 가져가세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건 놓고 가세요. 새 주인들이 쓰시겠죠.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족 사진들을 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제가 찍어준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항상 카메라 뒤에 있었죠. 몇 장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고 가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트럭 한 대 분량이 되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작은 짐으로 정리되다니 뭔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사업체 트럭이 먼저 출발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본 아파트는 그냥 평범한 건물일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곳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울진행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경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야, 지금 서울역이야. 곧 울진으로 떠나. 술래야,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 울진 정착하면 연락할게. 그래, 꼭 행복하게 살아. 기차가 들어왔어요. 울진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을 떠나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자연 풍경이 많아졌습니다. 산들, 들판들, 작은 마을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풍경과 비슷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누가 해준 도시락을 먹는 거였어요. 맛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해준 음식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60대 여성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울진이요. 이사 가는 길이에요. 아, 울진 좋은 곳이죠. 저도 가끔 여행으로 가는데 바다가 정말 예뻐요. 네, 저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용기 있으시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과 떨어져서 자기만의 삶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분의 말을 들으니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즈음, 드디어 울진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정말로 새로운 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새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네, 이사 왔어요. 우리 울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사업체 트럭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 앞에 서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집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정말로 제 집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짐 어디에 놓을까요? 이사업체 직원이 물어봤어요. 거실에 일단 다 놓아주세요. 짐을 다 들여놓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간 후 저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부엌은 작지만 저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녁 6시, 저는 처음으로 제 새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는데 그 라면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동안 아파트 창문으로만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맞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30년 동안 항상 누군가의 소음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잠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철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나요? 연락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로 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어요. 20살의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힘든 시간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조금 늦었지만 말이야.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뜬 후에 일어난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요. 울진에서의 첫 달은 제게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집 정리에 집중했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살았던 저에게는 제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색깔의 커튼을 달았고 작은 책상을 창가에 놓아서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동네 탐방을 시작했어요. 울진은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어요. 전통시장도 있고 작은 슈퍼마켓들도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왔어요. 혼자 사시나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요? 네,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그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과 떨어져서 자기 인생 사시는 분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저보다 3살 많으신 75살이셨어요.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례씨, 우리 동네에 할머니들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저는 기뻤어요. 30년 동안 저만의 친구나 모임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첫 번째 할머니 모임에 갔을 때 5분이 계셨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셨는데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자 나왔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며느리랑 맞지 않아서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다른 분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혼자 나오게 되었는지. 할머니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순례 씨, 정말 용기 있는 선택하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저도 그런 용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의 격려를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독서였어요. 30년 동안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안일에 치여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 대출증을 만들었어요.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까지. 하루에 2~3시간씩 독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건 요리였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된장찌개에 두부 듬뿍 넣어서 끓이고 나물 무침도 제가 좋아하는 간으로 만들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한 건 산책이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1시간씩 걷는 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걷는 시간이 제게는 명상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 경희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경희야,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외롭지 않아?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정말? 그럼 다행이다. 응,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정말 행복해. 순례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훨씬 밝아졌어. 경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늘 피곤하고 걱정스러웠던 표정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정된 표정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서울에서 민철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저녁 준비.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30년 만에 알게 되셨네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게 잘못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시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엄마, 그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끔 올라오셔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엄마. 민철아, 너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게 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독서나 집안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할머니 모임에 나갔거나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일을
제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 기분을 맞춰줄 필요도 없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모임에서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례 씨, 여기 온 지 석 달 됐는데 어때요? 후회되지 않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나 아쉬워요. 정말 대단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바다에서 일출을 봤다. 너무 아름다웠다. 72살에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보는 일출이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박순례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요. 손녀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돌봄이었다는 걸 깨닫고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72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실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노력하는 엄마의 바다가 되겠습니다.